걸쳐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어가 저한테 외국어이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거나 표현이 어색하다는 점을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다른 여기 먼저 오신 분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은 이제 계속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강의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개를 하고요. 그냥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지역, 전체적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원래 이 강의는 다른 선생님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제목은 흑해해안의 이제 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주제를 조금 바꿔서 유럽 문화 속의 우크라이나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문화 흐름은 좀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유럽 나라들의 이렇게 문화들이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독특한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아주 편안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 출신이고요. 한국에 2000년대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년째 한국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사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많아졌는데 제가 처음으로 왔었을 때는 뭐 택시 타면은 아저씨들이 많이 물어보죠.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요.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아니면 이제 아예 러시아? 소련?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직은 한국에서 많이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어요 한번. 그래서 그 친구분이 이제 너 어디에다가 어느 학과 입학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한국 학과요. 우리는 이제 Korean Studie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Korea 아이고야 불쌍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저 좋은데요. 하니까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막 독채체제고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처럼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아직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그냥 전체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부분 중에서 발음이 이상해서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동유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유럽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도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유럽의 영토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하면은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이만큼이나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6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요.
남한의 뭐 6배, 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 유럽의 영토에서는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토로 봤을 때는 인구는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대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는 비슷하지만 영토는 한국보다 큰 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징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국화 또는 뭐 이제 국화를 상징하는 나무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만큼 다양하지 않지만은 공식적으로는 국기, 국장 이렇게 두 개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상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국기는 파란색이랑 노란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드리줍이라는 국장이 있습니다. 드리줍이라는 의미는 삼치, 이빨 세 개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국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에서는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있는데 이 국기로 쓰이는 거는 12세기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요. 노란색은 밀밭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비옥한 도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농경 사회로 이렇게 살아왔고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밀이라든가 뭐 이런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게 우크라이나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국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상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있다가 우크라이나는 뭐 이제 그리스도교 받아들였을 때 이 얘기를 또 할 거고 또 우크라이나 이교도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 드리줍 삼치라는 문화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교도 시대 때부터 굉장히 옛날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상징 보통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앞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줍이라는 거는 날개를 펼친 번개새, 이 불사조와 비슷한 그런 번개새가 우크라이나 이교도 신안에 있었는데 삶하고 죽음의 그런 순환, 끝없는 순환을 상징하면서 나라도 끝없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트리숲이라는 이 국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번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벽기가 많아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경들 지금 잘 들리세요? 네. 국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벨라루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란 육지로 국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흑해 그리고 아조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지도에서 안 보이지만 흑해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터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는 러시아, 벨라루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랑 국경을 가지고 있고 바다로는 터키랑 국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크림판도라는 반도인데요. 크림판도에서 터키까지 가장 짧은 거리는 11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쪽으로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가면은 특정한 위치에서는 맑은 날씨일 때는 토끼가 조금씩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요. 자, 우크라이나의 지형은 한국이랑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산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산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 조금
크림밖에 없고요. 나머지 연도는 거의 다 변편합니다. 변야이고요. 일부 변야는 좀 이렇게 언덕들이 있지만은 근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 보고 싶으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산 보고 싶으면 이렇게 서쪽에 있는 카파티아 산맥으로 가거나 아니면 남쪽에 있는 크림 산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남쪽까지 흐르는 드니프로강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강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드니프로강 이름을 드니에프르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식 이름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는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면 이름을 우크라이나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대부분 지면들은 소련 시대 때 한국에 소개됐었기 때문에 러시아식 발음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지도도 지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키예프라고 부르지 않고 크이프 이렇게 조금 크이프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지면을 우크라이나식으로 발음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 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도에서 우크라이나식으로 좀 표기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조금 옛날에 제가 PPT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지도인데 요즘에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지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식으로 표기가 바뀌었고요. 한국에서는 아직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뀌는 것도 시작은 했지만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특히 키예프라든가 아니면 드니프로강이라든가 비교적으로 자주 쓰이는 그런 지면들은 이 이름 표기가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한강이라고 이제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드니프로강은 우크라이나 한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이 드니프로강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서울이랑 비슷하게 강의 양쪽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강북 이렇게 있는데 키예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드니프로강 기준으로 우안, 좌안,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래서 신도시는 좌안, 구도시는 우안 드니프로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바다 얘기를 제가 잠시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거는 블랙시, 흑해라는 바다가 있고요. 이 흑해라는 바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조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많이들 잘 모르십니다. 이 두 개의 바다가 어떻게 보면 내륙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안 보이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지중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중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땅속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내륙해인 지중해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흑해가 있고 흑해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아조브해가 있는 겁니다. 자, 흑해랑 아조브해가 이렇게 육지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바다인데 그러면 이 바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바닷물이 많이 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조브해는 더욱더 그렇고 흑해도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아무리 그래도 휴양지라고 하면은 흑해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영하고 있으면은 물속에서 물안경 없이 눈을 떠도 눈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바다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나라 가보니까 눈을 뜨자니 물이 너무 차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륙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물이랑 바닷물이랑 섞여 있어서 섞여 있다
사는 것보다 이제 이 용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한테는 아주 가기 좋은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아조해는 안쪽에 있다 보니까 깊이가 얼마 안 나요. 흑해는 지역에 따라 이제 뭐 바로 깊어지는 데 있고 한 1~2m 들어갔다가 조금 깊어지는 데가 있는데 아조해 같은 경우는 계속 걸어가도 그냥 무릎까지 한 1~2km 가야 허리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보통 어린 애들이랑 아조해로 많이 가고요. 조금 이제 크면은 그때 흑해로 여름에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산은 많지 않지만은 우크라이나 서쪽에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는데 이 카르파티아 산맥에 호베르라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호베르라 산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높이가 2060m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라산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높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000m 넘는 산이 꽤 많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호베르라 산이 굉장히 특별한 산입니다. 대부분 산들은 1000m까지 못 가고요. 그래서 한국보다 좀 낮은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아까 제가 흑해 말씀을 짧게 드렸는데 물의 용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내륙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 대략 10,000년 전에 흑해는 호수였습니다. 민물 호수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랙 레이크 이렇게 이제 흑호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호수이다 보니까 그때는 민물이었죠. 하지만 대략 10,000년 전에 해수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오르면서 어느 날에 우리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이렇게 해협이 생겨 버렸습니다. 해수면이 오르면서 여기 지금 뭐 에게안시, 뭐 말마라시 이거 우리는 어느 날에는 지중해라고 부르는 건데 지중해 물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민물, 소금물이 섞으면서 흑해 바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특징 때문에 흑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흑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가서 그런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바다이고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물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여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고 해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산처럼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는 물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물 순환이 잘 안 돼요. 물 순환이 잘 돼야 이 산소가 유입이 돼서 산소친이 우리 물속에 산소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생기는데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흑해의 산소친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바다가 2개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는 그러면 생선 같은 거 뭐 많이 먹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흑해에서는 물고기들은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업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밑에는 물고기들은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바다 생선은 전부 다 수입입니다. 수입이고요. 그 대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간이 많다 보니까 민물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낚시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100% 감낚시입니다. 바다로 낚시까지 잘 안 가요. 낚시하러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흑해 해안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있고 그 국제기구에서는 이 환경 문제를 다루고 이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휴양지로 가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다만 어업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몇 가지 이제 크림판도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불빛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뚜렷하게 안 보이지만 사실은 안 그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푸른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푸른 바다인데 왜 흑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흑해라는 말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라 옛날에 고대 그리스 상인들은 배 타고 우크라이나까지 오면서 이 말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그때는 비 오기 직전의 날씨였나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구름이 이제 핏구름이 많이 덮여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있으니까 물이 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가는 내내 계속 그런 날씨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물이 되게 검은색이구나라고 그래서 흑해라는 말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등판도 쪽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흐린 날씨는 잘 없고 대부분 경우는 햇빛이 나고 맑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그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정말 비가 오기 직전 아니면은 그런 색깔을 보실 수는 없어요. 그냥 푸른 바다입니다. 이렇게 산이 바로 바다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흑해에는 돌고래가 많이 살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안에서 운이 좋으면 이런 고래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가철 때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고래들이 이렇게 해안 쪽으로 많이 오지 않는데 5월달이나 이때 가시면은 그때 고래 비교적으로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텅 비어 있습니다. 왜 텅 비어 있을까요? 저렴이 신고인가요? 러시아가 이제 크림판도를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못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는 휴양지로는 거의 안 쓰이고 있고 러시아는 소련 때 그랬던 것처럼 크림판도를 군사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소련 때 태어나서 소련 때도 크림판도 가봤고 독립 우크라이나 때도 크림판도 가봤는데 소련 때 가면은 크림판도는 그때 이제 소련에서는 군사 기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어디 들어가려면은 특별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변도 여기만 되고 다른 데 안 되고 이렇게 출입 제한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하면서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굉장히 휴양지로 많이 개발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크림판도를 침략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 침략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이게 우리 영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민간인들은 지금 거기에 자유롭게 갔다 왔다 할 수 없게 된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요. 크림판도는 우크라이나 역사에서는 이제 좀 독특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판도는 이제 바다에 위치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무역하는 지역으로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상인들은 이쪽으로 이제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살마티아, 게메르, 스키타이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을 때 이런 유목민 부족들이랑 무역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배 한 번 갔다 왔다 하는 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크림판도에서는 도시 국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는 이제 제노바 상인들의 도시 국가의 성격을 보실 수 있는 거지만
그 전에는 고대 로마 도시 국가도 세워졌고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도 세워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목적은 무역을 위해서,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 국가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크림반도에 가보시면은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고대 이탈리아 이런 도시 국가의 유적지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켈소네소스라는 고대 도시의 유적지고요. 이 도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만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이제 영토가 꽤 걷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구경을 할 정도로 많이 큽니다. 유적지가. 자, 이 겔소네스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요즘에 세워진 건데 왜 세워졌냐면 우크라이나는 옛날에는 이교도를 믿었었거든요. 근데 10세기에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 첫 번째 국가, 최초 국가였던 키예프 루시 왕 볼로디미르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 볼로디미르 대왕이 우크라이나를 키예프 루시를 개정시킨 거였거든요. 그리스도교로. 그래서 볼로디미르 대왕이 자기가 먼저 비잔틴 제왕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키예프 루시를 개정하는데 나서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자리에서 켈소네소스에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념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념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 국가들 시기 이후에는 이 자리에는 이제 오늘날이 터키지만 옛날에는 오토만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토만 제국이 힘이 세지면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크림판도에서는 타타르족들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타타르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타타르 강국은 중세에 이제 몽고의 전속국이었다가 나중에는 오토만 제국의 전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인들은 아마 다른 동유럽 강의를 들으셨을 때는 몽고 군대가 황금 군단이 유럽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공격을 많이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피하지 못했었죠. 근데 이 몽고인들은 이렇게 큰 파도처럼 해일처럼 들어왔다가 약탈하고 또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몽고 황금 군단의 공격의 특징이죠.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하면은 침략하고 그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몽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약탈하고 빠져나가요. 또 몇 년 뒤에 다시 들어와서 약탈하고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키예프 루시, 최초 우크라이나 국가 키예프 루시의 쇠약은 몽고의 그런 공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림판도에 있었던 타타르 강국이란 손을 잡아서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타타르 강국은 나중에 오토만 제국의 전속국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남부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타타르 강국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년마다 우크라이나 남부를 공격하고 몽고인들처럼 약탈하고 빠져나가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우크라이나 남부의 경제 활동.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막시사라이 강국 궁전 내부를 보실 수 있고 지금 러시아가 침략하고 나서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때는 이제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쉽게 들어가서 다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타르들은 우크라이나 남부를 매년마다 공격을 하다 보니까 반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은 바로 코사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코사크가 누구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한마디로 쉽게 대답을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코사크라는 사람들의 역할이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사실은 코사크라는 단어가 최초로 연대기에서 등장하는 거는 대략 12세기 때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올 때는 코사크들은 우크라이나 남부를 이 크림판도에 살았던 타타르들로부터 보호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사크들은 최초 코사크들은 누구였나? 그냥 일반 백민들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에 여러 마을들이 있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은 타타르들의 공격 때문에 매년마다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를 해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5월 말 되면은 그 마을 젊은 남성들은 한 마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마을 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했었던 그런 활동이었는데, 젊은 남성들은 무기를 가지고 남쪽으로 몇십 킬로미터 내려가서 거기 여름에 임시 기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시 기지를 세워서 타타르들 오는 거를 미리미리 이제 막으려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타르들도 공격을 겨울에 하지 않았어요. 여름에만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름에 남부 이제 몇십 킬로미터 내려가서 이렇게 기지를 세워서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지키다가 또 늦가을이 되면은 원래 자기 마을로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게 최초 코사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최초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나중에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러분께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한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지만 시간상으로는 길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루시가 무너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최초 국가 키예프 루시라는 국가가 무너지고 나서 서부에서는 후계국으로 하르초르니아 공국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의 이제 지배 시대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엘리트 계층들은 이게 귀족, 모든 사회에는 귀족이라는 그런 이제 엘리트 계층이 그 당시 이제 있었던 건데, 이 엘리트 계층이 폴란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는 동반 종교 또는 그리스 종교 같은 말인데 동반 종교 국가였는데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중세라는 시기를 생각을 하시면은 그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 한국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현대 의미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혁명, 19세기 프랑스 혁명 때 이제 현대 의미의 민족이 등장했었는데, 그 전에는 모든 사회에서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계층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이제 폴란드 지배 때 엘리트 계층들은 폴란드화 많이 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폴란드화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가톨릭교로 개종했었고 이름을 가톨릭식으로 바꿨고 왜 그러냐면 벼슬을 달려면은 표적은 이제 벼슬을 해야 뭔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니까 표슬을 얻으려면은 그런 권직을 얻으려면은 이제 가톨릭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톨릭화, 폴란드어를 쓰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어 대신에. 그러면 엘리트 계층은 사실은 한 민족의 문화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엘리트 계층이 그 당시에는 폴란드화 많이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호자가 없어져 버리는 셈이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크라이나 동반 종교라는 종교를 지키냐, 우크라이나어를 지키냐, 우크라이나 문화를 지키냐, 바로 코사크들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코사크들은 꾸준히 이렇게 좀 힘을
힘을 모으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발전해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몇몇 남성들은 모아서 터키 그 타타르 사람들로부터 우크라이나 남부를 지키다가 오스만 제국이 이제 힘이 세지면서 오스만 제국까지 우크라이나 연도에 쳐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 코사크들은 이제 타타르뿐만 아니라 터키까지 막으려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집단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몇 세기 동안 그런 과정이 이제 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15세기, 16세기 됐을 때는 코사크라는 거는 더 이상 그냥 몇 명의 남성들이 아니라 아주 재계화된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고 거의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새로운 기친으로 성장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코사크라는 거는 누구나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충세를 보았을 때는 아주 독특한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층으로 나중에 자리를 잡게 돼요.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뭐 농민, 변민, 도시민 그러한 나란히 이제 코사크 계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는 코사크 되려면은 누구나 될 수 있었어요. 농민도 될 수 있었고 도시민, 성직자, 귀족 그런 거 가리킴 없이 누구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사크라는 집단은 그 당시 우크라이나 사회에서는 사회적 사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세 사회에서는 사회적 사다리라는 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내가 왕족으로 태어난다면 그러면 왕족이고 귀족이면 귀족, 그냥 농민이면 평생 농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나의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코사크라는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잘 이제 코사크 집단 안에서는 올라가면 농민도 나중에는 고위 코사크가 되면은 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 어떤 유동성 그런 현상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는 거는 이 사람은 이제 헤트만이라고 부릅니다. 헤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코사크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마을 사람들이 모아서 역할을 했다가 집단화돼서 하나의 기친으로 성장했고 나중에는 코사크 국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제 중세 국가로 코사크 국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 국가 이름은 우크라이나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지도를 보면은 코사크 국가라고 표기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라고 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사크 국가란 우크라이나라는 국면은 그 당시에 동시로 이렇게 유효처럼 사용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트만이라는 사람은 코사크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역시 그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아주 독특한 국가였거든요. 중세 유럽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형태가 어땠어요? 왕국들이었습니다. 그죠? 왕이 있고 왕이 죽으면 큰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던 건데 코사크 국가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시대를 앞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헤트만이라는 사람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혔거든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모든 코사크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좀 이렇게 약간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제한이 돼서 그러면 이제 보유한 귀족 그 코사크들만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코사크들이 후보를 내세울 수 있었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 있었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아마 우크라이나 빼고는 그런 저기 민주주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유럽에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재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완이 있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공격을 해도 된다. 이런 이제 원리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헤트만이라는 지도자를 정당한 그런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유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게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혈통이 없기 때문에, 전통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에 휩싸였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사크들은 우크라이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지킴이로부터 시작해서 한해 계층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나중에는 국가까지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사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시간상으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림판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코사크들은 꾸준히 타타르들이란 터키 사람들로부터 우크라이나 남부를 지키는 역할을 이제 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추후에 이제 모스코비아가 성장하면서 러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이 우크라이나 남부에 이제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남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변입하려고 했었는데, 예, 특히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판도에서는 러시아 왕가라든가 러시아 귀족들은 궁전들을 많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거는 리바디아 궁전이라는 궁전인데요. 바로 여기에서는 얄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얄타 회담이 여기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하고 한반도를 한국 북한으로 나누는 거는 또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자, 원래는 여기에서는 이제 왕가의 별장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름에 이 그 러시아 제왕의 보통 이제 부인이라든가 애들이 이쪽으로 가서 여름을 많이 보내곤 했었는데, 리바디아 궁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제 많은 그 크림판도에서는 많은 궁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러시아의 보론tsov이라는 고유한 귀족이 궁전을 내세웠고요. 굉장히 크고 도시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하루 종일을 보내셔도 다 못 보실지 싶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사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사자 동산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만산드라 궁전. 그냥 몇 가지 사진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러시아 귀족들은 크림판도를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닷가 때문에 좋아했던 게 아니라 크림판도는 크림 산맥이 있고 그 전에는 우리는 스테프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테프 지대라고 하는 거는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없고 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들판처럼 이렇게 그 풀들만 자라는 그런 지대이고요. 그리고 크림 산맥을 이쪽으로 이제 바다 쪽으로 넘어가면은 지중해 기후가 완전 다르거든요. 산맥 앞뒤로. 근데 이쪽은 이제 크림판도의 흑해 남쪽향이라는 위치인데요. 여기에서는 공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특히 결핵, 전식 이런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공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왕가에서는 혈액이라든가 전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거의 유전적으로 이제 많이 앓고 있었기 때문에, 또 혈액은 러시아 제국의 귀족의 병이라는 말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후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치료의 목적으로 크림판도 쪽으로
러시아 제국 때 이제 귀족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이쪽에 많은 궁전들을 그런 이제 팰리스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전부 다 박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흑해는 크루즈배도 다 보실 수 있는데 흑해는 이제 작은 바다이다 보니까 크루즈배도 큰 거 말고 그냥 지중해까지 정도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한 2주 정도 크림판도 또는 오데사로 출발해서 이 흑해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지중해 여러 나라 이렇게 한 번 돌고 들어오는 그런 크루즈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남부에서 서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쪽에 대표적인 도시로는 리비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 출신이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어떤 거 가장 좋아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비우가 가장 좋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카르파티아 산맥 바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비우라는 도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키예프 루시 때부터 이제 13세기 때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키예프 루시 말기에 세워졌고 나중에는 키예프 루시의 후계국이었던 바르졸르니아 공국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리비우로 가보시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이제 성벽인데요. 이 성벽은 중세 도시랑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8, 19세기 도시랑 이렇게 나누는 성벽입니다. 리비우는 이렇게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맨 안쪽에는 중세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던 그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데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큰 원의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신도시는 관광지로는 아무런 그런 관심은 없지만은 중심 도시란 이 이제 18세기, 19세기 도시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으로 오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이 도시는 무역의 중심이 되기도 했지만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했습니다. 리비우는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몽고인들의 침략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비교적으로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세기, 14세기에는 나머지 우크라이나 영토는 정말 혼란에 빠진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13, 14세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비교적으로 도시가 많이 발달되지 못했고 또 그런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는 뭐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고틱 양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새로운 문화 양식을 많이 발전시키지 못했던 반면 리비우에서는 이런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활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도 많이 발달되고 도시가 발달되다 보니까 길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이제 세번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길드를 구성해서 생기면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이제 다른 유럽 국가의 세번인들은 리비우로 많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건물도 많이 짓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리비우가 발달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각지에서 모여다 보니까 어떤 신앙도 다르고 그죠? 뭐 종교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 보니까 리비우가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그런 도시가 되는 거, 다문화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과 조금 다르게 이런 뭐 다인의 특히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구성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보시면은 전반 종교 선단도 있고 참고로는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제가 여러분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는 don반 종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깊이 할 겁니다. 근데 우리 don반 종교에서는 church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쓰기도 하고 cathedral, 선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선단하고 교회하고 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교회, 그러니까 동반 종교에서는 교회라고 하면 규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작은 규모의 이제 뭐 그런 사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선단은 큰 규모의 그런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비에 가보시면은 동반 종교 선단도 있고 가톨릭 선단도 있고 아르메니아교 있고 뭐 유대교도 있고 심지어는 모스크도 있고 아주 많은 그런 종교의 그런 place of worship 그죠?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도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셔서 그냥 구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18세기, 19세기에도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고 어느 날에는 박물관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건초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비브는 커피로 유명합니다. 커피가 유명해서 커피숍도 많고 초콜릿도 많이 발달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아늑하고 뭔가 따뜻하고 사람들 마음이 또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는 키예프 출신이지만 저는 키예프가 좀 냉정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사람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우리 마을 이런 개념이 잘 없어요. 외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리비브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학생들 갈 때도 키예프는 수도니까 거기 가서 그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갔던 학생들은 야 리비브로 가면은 훨씬 더 좋다. 사람들도 한 번 만나도 가족처럼 대하고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커피숍들이고요. 이게 옛날 건물에 아니면 길거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브에서는 이제 커피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가시면은 9월 달에 있는데 그때 가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리비브로 갔다 오면은 다 살찌고 옵니다. 맛있어가지고 싸고 맛있고 너무 좋아해요. 네, 저도 많이 가봤지만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브 주변으로는 이제 그 섬들이 많이 있는데 뭐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제 이게 좁니다. 사진 찍었어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섬들이 많아가지고 섬 투어만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이제 보통 3, 4일 정도 걸리는데 그 지역에서는 여러 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는데 카르파티아 산맥에는 작은 호수가 많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계곡은 있지만 호수는 잘 없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조그만한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호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산골짜기에 이렇게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에코 관광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이제 양치기 그걸 이제 많이 그런 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양치기보다 관광객들 맞이하면서 돈을 좀 잘 벌죠. 그래서 이런 데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리비브 시내에는 이게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리비브 오페라 하우스는 유럽 오페라 하우스 5등 안에 항상 듭니다. 가장 좋은 오페라 하우스로 유명하고요. 내부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우크라이나 물가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싸고 숙소비는 그때그때 달라요. 뭐 아무리 그래도 뭐 하얏 호텔 이런 데 가시면은 한국에서 가시든 우크라이나에서 가시든 가격이 비슷하지만 그런 이제 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시면은 훨씬 더 싸게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 생활 이런 거는 저렴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뭐 뉴욕 오페라 하우스 이런 데 가면은
표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정말 몇천 원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한 달의 마지막 수요일에는 공짜로 내보내는 그런 극장들도 많고 그래서 그건 이제 일반 사람들은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돈 많이 없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위치가 굉장히 무역하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통해서 스칸디나비아, 발틱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구소련 국가들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중남아시아, 중국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는 중동, 그죠? 뭐 아프리카 이렇게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 그 센트럴 유럽, 그 북유럽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거는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는 땅이 벼가지, 위치가 좋지, 영토가 넓지, 뭐 하기 다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축복은 축복인데 그런 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정말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해보려 하면은 침략의 역사. 항상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 영토를, 자기 문화를 지켜야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마 학교에서 배우실 때는 유럽의 방파군이 이런 말을 아마 배우셨을 거고 뭐 자원이 많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원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당 같은 경우는 세계 매장량은 45%나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관산업 분야는 세계 6위에 이제 들고 있고 세계 망간 관석 지분량은 40%에 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흑도, 블랙소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흑도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냥 씨앗 아무거나 뿌리기만 하고 뚫보지도 않아도 뭐든지 수확이 잘 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흑토가 굉장히 비옥하다는 겁니다. 이 흑도의 3분의 1은 세계의 흑도의 3분의 1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 영토 중에 56%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는 밀이라든가 이런 이제 곡식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는 IT 분야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세계 3, 4위에 항상 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토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요. 그리고 유럽의 지리학적인 중심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자랑스럽게 이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동유럽 국가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유럽의 지리학적인 중심은 로마니아에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 세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은 다 자기 나라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리학적으로 이 유럽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중심이라는 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얘기 나왔었어요. 우리 강의 때는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다, 로마니아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여튼 근데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발달을 많이 했는데 뒤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기초과학, 나노, 우주항공 이런 분야가 많이 발달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달된 이유는 사실은 약간 소련 때부터의 그런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소련에서는 소비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련 때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가 월급을 받으면 돈은 있어요. 근데 가게 가봤자 물건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야 가게 우유를 가지고 와서 빨리 달려. 그러면 금방 가도 벌써 줄이 이렇게 1km 줄일 수 있어.
그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건 저는 그거 아주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를 사고 싶잖아요. 소파를 사려면은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가게 앞에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건장이 있어요. 건장에서는 대기자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500번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출근하기 전에 우리 아빠가 거기 건장 앞으로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대기하고 있다. 나는 450번인데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빠지잖아요. 대기 리스트에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면 서련 때는 모든 게 이제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산업도 군사 용도로 많이 발달을 했었던 거예요. 소비재는 정말 제2 순위였어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산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기초과학적인 것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이라든가 나노과학이라든가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셉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대신 우리는 팝솥 못 만들어요. 자동차 못 만들어요. 컴퓨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불균형이 좀 있죠. 우크라이나에. 그게 소련 때부터 그런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제 느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우크라이나 역사를 짧게 소개를 할 건데요. 역사 다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제가 이제 크게 중요한 그런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기 때 아주 많은 특징들이 있었겠지만 오늘날까지 현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것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고대 문화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5개의 5대 고대 문명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5대 고대 문명은 드리필라 문명, 유목민 시대, 키메르 문명, 스키타이 문명, 사마트 문명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드리필라 문명 빼고는 사실은 키메르, 스키타이, 사마트 전부 다 유목민 부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이렇게 프로토국가라고 하죠. 현대적인 의미로는 국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제 초기 현대의 그런 국가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제 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들도 유목민들인데 여기 왜 유목민인가요? 왜냐하면 이때는 유목민 부족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족이 특별히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이 동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민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는 다른 부족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슬라브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로마니아, 볼가리아 등등 슬라브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슬라브 부족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다만 살고 있는 영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숲속에서 살고 있었고 유목민들은 숲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들판에 이제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부족들이 동시에 살고 있었지만은 키메르 시대 때는 키메르 문명이 가장 많이 발달됐고 또 스키타이 시대 때는 스키타이 문명이 가장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키타이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스키타이 문명은 우크라이나만의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유목민이다 보니까 넓은 영토를 진학하면서 그 문화적인 흔적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심지어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랑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스키타이 문명이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스키타이 문명이 있었는데 동시에 있었던 거 아니고요. 또 그 스키타이 문명이라고 하지만은 특징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유목민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트리필리아 문명을 보시면은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고대 역사에서 목축 사회였습니다. 유목민들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의 신들을
겉으로는 대야의 신, 번개의 신, 빛의 신이 이제 주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문양을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뱀 모양입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문명에서도 여러 문명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하고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죽고 또 언젠가는 또 다시 탄생하고 또 다시 죽고 끊임없이, 자연도 겨울이 오면서 죽고 봄이 오면은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축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트리필레 문명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키타이 시대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박물관에 있는데 이제 유물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스키타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왕족이나 아주 고유한 귀족의 가슴 장식으로 이제 주름되는 건데요.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가슴에 걸치는 금으로 된 장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당연히 쓰지 못하고 아마 왕족이나 귀족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 2, 3. 지금 여기 사진에서 잘 안 보시겠지만은 1단에는 일상생활의 장면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가축을 돌파주고 뭔가 만들고 먹고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에는 자연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나무 잎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사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스키타이 사람들은 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 사후의 세계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고, 이 세계는 산호작용을 하면서 전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타이들은 이제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웅들이었고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 그리고 신라 시대 때 한국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예술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왕관에서 스키타이의 영향이 많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세기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키예프루시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교가 동방 종교, 가톨릭교로 분리되기 전이었거든요. 가톨릭하고 동방 종교가 그리스도교에서 첫 번째 이제 분리인데, 그 전에는 받아들였습니다. 키예프루시 시대, 우크라이나 최초 국가 키예프루시 시대 때 우크라이나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고요. 키예프루시의 황금기는 10세기에서 11세기 때였습니다. 그때는 키예프루시가 그 당시 유럽에서는 가장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거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보다도 그 영토가 넓었습니다. 한 8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커다란 중세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유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손다는 내부입니다. 키예프루시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기법이 이제 많이 발달되었고, 모자이크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색채의 작은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면서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 성단에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성화. 이 성화는 색깔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조적으로는 뭔가 색깔을 다시 입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색깔을 입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게 흐려지지 않고 색깔이 그대로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짙은 색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었죠.
돈반 종교 선단을 보시는 거고요. 11세기 때 지어진 선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벽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일부러 색칠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남겼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칠한 건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페인트를 입혀야 벽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선 미카엘 대성단입니다. 돈반 종교의 선 미카엘 대성단이고요. 선 볼로디미르 대성단. 선 볼로디미르 대성단은 제가 여러분께 이 키예프로시를 그리스도교로 개전한 왕은 볼로디미르 대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볼로디미르 대왕을 교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선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키예프로시가 그리스도교를 분리 이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볼로디미르는 돈반 종교에서도 선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카톨릭에서도 선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리가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는 비잔틴족을 로마 교환 쪽이 아니라 비잔틴족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돈반 종교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키예프로시 시대 때 생겨났고 어느 날까지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키예프, 한국에서 키예프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맞는 표기는 크이프입니다. 크이프는 그 당시부터 어느 날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로 계속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또는 이제 어느 날에는 돈반 종교, 우크라이나의 주요 종교로 계속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거고요. 흐립냐라는 돈이 키예프로시 때 생겨났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돈을 흐립냐라고 부릅니다. 흐립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국면이 그때 이제 최초로 그때 국면으로는 사실 그렇게 널리 쓰이지 않았지만은 일부 연대기에서 몇 번은 찾아볼 수는 있어요. 이름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면이 최초로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수, 삼치, 그죠? 번개의 신을 나타내는 이 드리수베가 그 당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로시 이후로는 하르츠볼르니아 공국이 그 자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하르츠볼르니아 왕국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이 하르츠볼르니아 공국은 그 당시 키예프나 중부 우크라이나는 몽고인들의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키예프로시라는 국가가 쇠약하고 무너지면서 서부 우크라이나, 르비브, 제가 여러분께 르비브 보여드렸잖아요. 르비브 서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르비브가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되는 거고 그때 지어졌던 건물들은 그쪽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르츠볼르니아 왕국 때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곱찬 색깔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의 정치 문화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강화됐었던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잠시 동안 이 하르츠볼르니아 공국의 왕이 카톨릭교로 개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몽고인들의 공격 때문에 유럽에 도움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유럽은 이제 몽고인들의 공격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었는데 동유럽은 많이 막았죠. 동유럽 덕분에 몽고 황금 군단은 서유럽까지 많이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이제 사실인데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동유럽 국가들은 자기들도 알아서 싸우고 뭐 우리까지 안 쳐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르츠볼르니아와는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리 국가를 가톨릭교로 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안 됐었던 거였어요. 이때는 민주주의적 전통이 많이 이게 이제 그 코사크 국가입니다. 코사크 국가 때는 민주주의적 전통이 많이 탄생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았던 거고, 그죠? 또 임기라는 게 있었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럼 나가라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헤레소 복음서가 그 당시 이제 쓰여졌는데, 오늘날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선서를 할 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16세기 페레소 복음서에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우크라이나 최초 헌법이 제헌되었고요. 1710년도에 필립 오르릭의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코사크 국가 때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는 마로크라는 양식이 출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마로크 양식이 코사크들 덕분에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사크 바로크 때 이제 그 양식으로 지어진 성단의 내부를 보시고 있고요. 자, 이거는 키이프에 있는 역시 바로크 양식으로 그 당시에 지어진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그거는 그 교회 외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18세기부터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에 그런 지배가 이루어졌고요. 뭐 지배이다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거의 이제 식민적인 그런 지배에 가까웠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모든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어, 우크라이나 문화 뭐 이런 것들은 억압을 계속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는 서론이 만들어지는 1922년까지 5년 동안 독립한 시기를 이제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기였지만은 최초의 국회가 이제 설립되었고, 정부 수립이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학원 설립 등등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하지만 1922년에 우크라이나는 강제로 소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볼셰비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이 소련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소련의 지배 22년 또는 39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서부 우크라이나는 39년까지 소련에 안 들어갔었어요. 39년에 2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이제 소련에 편입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그 몰로토브 리벤트로프라는 협약이 있었는데, 거기 이게 독일하고 소련 간의 협약이 있었는데, 거기 비밀 조약으로는 유럽 영토를 영향권으로 나누자는 그런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조항에 따라 이제 그 서부 우크라이나가 39년에 소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91년에 다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되찾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되찾은 독립이었고요. 쉽지만은 않았었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소련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면은 소련에서는 긍정적인 걸 찾으려면은 긍정적인 거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소련으로부터 많은 유산들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말고 나머지 세계, 유럽,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유럽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럽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러시아 제국 또는 이제 소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독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이랑 실제로 그 유럽 모습이랑 다르기도 하고, 또 처음에 독립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순진하게 유럽 사람들을 우리를 좀 반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사실은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랑 좀 다른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련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나서는 처음에는 무조건 진유럽적인 그런 성향이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되게 강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유럽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실망감이 또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앞으로의 길은 러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뉴스에서는 몇 번은 보셨겠지만 2004년도에는 오렌지 혁명이라는 혁명이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또 2013년도에는 유로마이단이라는 혁명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 혁명들의 성격이 뭐냐면 반러시아, 친유럽적인 그런 성격이 가장 핵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길게 설명하자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는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크라이나의 길은 러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 유럽의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거를 두고 이제 그 2004년에 러시아가 이제 내세운 후보자가 부정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막으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진유럽 대통령을 뽑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결국에는 몇 년 뒤에 자기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러시아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장다가 사실은 그러면서도 유럽의 눈치를 보면서 유럽연합 가입 서약서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날인가 같은 날인가 대통령이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부터 유로마이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길거리에 나가게 되었고 경찰들은 그들을 이제 때리면서 이제 억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분노를 하면서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서 대규모의 그런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그 친러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가게 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우리만의 어떤 길을 찾으면서 사실은 뭐 이런 한국도 비슷한 거를 역사적으로 많이 겪어봤죠.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들이면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국도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미국도 있고 이런 이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한국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강대한 국가인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서는 유럽연합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오랫동안 치부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91년대에 독립을 했을 때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그 당시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왜냐하면 소련 때는 외교부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만 외교부가 있었지 소련은 15개의 권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각 권화국마다 이 권화국 정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정부마다 경제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가지고 있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었을 때 심지어는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교부가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부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다른 나라들은 벌써 높은 그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소련으로부터 이제 무패라는 문제가 우크라이나로 넘어왔죠. 그런 이제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지만은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는 저는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러시아와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우리만의 문화, 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끝까지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에 대한 몇 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크라이나 춘천 의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검통적으로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의 의상에는 전통 의상에는 자수가 들어갑니다. 자수가 들어가지만 우크라이나 연도가 넓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그 특징들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도 좀 다르지만 모자라든가 다른 이제 옷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들은 머리에 화관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것은 결혼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화관을 쓰고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고요.
수건이나 모자로 이제 머리를 덮게 되면은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여자들은 3명 다 결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결혼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전통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손님을 맞이할 때는 빵과 소금으로 맞이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빵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언제나 신선한 존재였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빵과 소금을 손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통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루시닉이라는 여기 루시닉입니다. 이 전통 그런 큰 수건인데요. 자수가 있는 수건인데 루시닉 위에 이렇게 빵을 올려서 여기 중간에 소금이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살짝 안에 이렇게 파인 곳이 있고 그 안에는 소금이 있는데 그러면 손님이 빵 조각을 하나 이렇게 뜯어서 소금에 찍고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따뜻한 마음, 정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정 이런 것들을 상징한 겁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우크라이나는 이런 나라이구나라고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깊이 있는 강의이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유럽 문화 속에 우크라이나 문화라는 강의인데 이 유럽의 전체적인 문화 흐름을 살피면서 우크라이나 문화 어떻게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건축, 그림, 음악 이런 이제 특출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